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할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조금, 난처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는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 도플러 효과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지. 자, 요거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자, 우리 도플러 효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도플러 효과는 두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관측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파동을 방출하는 파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요랬을 때 관측자가 보는 방향, 자, 요 방향을 무슨 방향? 시선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시선 방향. 자, 그리고 파동을 내는 파원이 시선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시선 방향으로는 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요 시선 방향 선 안에서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시선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멀리 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점점점 멀어지니까 후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까워지는 거는 얘가 점점점 접근을 하는 거니까 접근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후퇴나 접근, 시선 방향으로 운동을 할 때, 이 파동을 내는 파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 파동의 파장이 달라지는 게 도플러 효과였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후퇴를 한다. 후퇴를 하면 어떻게 됐었죠? 자, 우리 스프링 생각하라고 했었지. 자,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은 이 파장은 늘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서 뭐가 된다고?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져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빛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빛을 분광으로 봤을 때 분광기로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흡수선의 위치가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무슨 편이죠? 적색 편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파원이 가까워진다, 접근을 하게 된다면 또 스프링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스프링이 눌리게 되면은 이렇게 파장은 이렇게 짧아지겠죠. 자, 파장이 짧아집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빛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파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분광기로 봤을 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흡수선은 어떻게 됐죠? 지금 흡수선은 파장이 짧은 쪽으로, 파란색 쪽으로,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지게 됐어요. 자,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어? 청색 변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후퇴하는 속도를 뭐라고 했냐면, 시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라고 했습니다. 시선 속도. 시선 속도. 자, 우리 시선 속도 같은 경우는 뭘로 나타낼 수 있었냐면, V입니다. 시선 속도. 자, 이거는 파장의 변화량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C분의 V, C는 빛의 속력이에요. C분의 V는 원래 파장분의 변화된 파장의 량이에요. 자, 근데 시선 속도에 대한 값으로만 나타내자면 자,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C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시선 속도 같은 경우 접근을 할 때,
자, 우리 접근을 하게 되면은 원래 파장보다 나중에 파장이 더 짧아지게 되죠. 자, 요거는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 원래 파장.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얘가 얘보다 작겠죠. 나중에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얘가 더 작아. 앞에 있는 작은 거에서 긴 거를 빼, 큰 거를 빼. 그러면 부호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래서 시선 속도 접근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후퇴할 때. 자, 후퇴할 때는 파장이 원래보다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게 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부호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후퇴할 때는 시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도플러 효과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별의 접근과 후퇴를 이용해서 그 별에 행성이 달려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항성, 별이랑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별이고, 그 다음에 별을 돌고 있는 행성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 별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라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돈다. 자, 근데 이 공통 질량 중심은 질량이 큰 쪽에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아주 무거운 별 쪽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동시에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아지는 게 뭐냐면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이지. 자, 그래서 위치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자, 얘가 1번 위치다. 얘도 1번 위치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면 얘랑 얘는 공전 방향이 같고 공전 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만큼 갈 때 얘도 4분의 1만큼 가야 되고 얘가 반만큼 갈 때 행성도 반만큼 가야지 공전 주기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한 바퀴 돌 때 행성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규칙을 우리 알고 자, 얘네가 공전하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자, 일단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정할게. 보통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1만큼 별이 이렇게 갔을 때 몇 번의 위치냐? 2번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행성이 똑같이 동시에 별이 1번에서 2번을 갈 동안 행성도 1번에서 2번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별도 또 계속 끊임없이 이동을 하니까 2번에서 또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자, 이렇게 갈 동안 2번에서 3번으로 갈 동안 행성도 4분의 1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3번으로 가게 되겠죠. 자, 또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가게 되면 4번에 위치하게 되고 자, 행성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3번에서 4번으로 별이 이동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3번에서 4번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행성도 똑같이 동시에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에서 뭘 보는 거냐면 지구에서 자, 이렇게 분광기를 가지고 뭘 보는 거냐면 별이랑 행성 중에 별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별에서 가시광선이 많이 나오니까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별을 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별을 본다.
자,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자, 1번의 위치에서 볼게요. 1번. 자, 1번은 일단 얘가 이 순간, 1번 이 순간에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바로 이 원운동 원운동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것도 저번에 했었죠? 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뭐다? 후퇴랑 접근이랑 둘 중에 접근이다, 접근. 자, 그래서 1번은 요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별 접근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행성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접근하는 별을 보는 거야. 자, 요런 거. 자, 나는 행성을 봤는데, 문제에서, 자, 행성이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별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OX. 틀린 거지. 자, 이렇게 행성은 멀어지고 있을 때 별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별이 접근을 하고, 자, 요때 시선 속도의 부호는 접근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본다면, 자, 요때 나타나는 현상은 요때 청색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원운동의 접선 방향.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는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시선 방향인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자, 이때는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시선 속도는 빵입니다. 이때 파장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제자리,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 위치해 있을 때, 별이 3번에 있을 때. 자, 이때는 별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멀어지는 거는 후퇴. 자, 이때의 시선 속도는 플러스. 자,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보면 아까 청색 편이는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걸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원래 자리가 여기였다. 그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색 편이는 파장이 긴 쪽,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별이 이쪽으로 갈 때 3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적색 편이죠. 자, 그러면 4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자, 4번. 4번에 위치해 있을 때는 얘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선 속도가 빵. 그러면 스펙트럼은 원래 그대로. 자, 근데 우리 1번에서 청색 편이만 안 그리니까 조금 허전해서 이것도 그려주면 자, 원래 위치가 여기일 때 청색 편이면 짧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별을 본다면 얘랑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별이 행성보다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거의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거나 아주 별이랑 가까이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동하는 게 되게 작아.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여요. 느리게 움직이게 돼서 사실 얘가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빠르게 움직이려면 어때야 되냐? 자, 빠르게 움직이려면 별과 함께 돌고 있는 행성의 질량이 커야 돼. 자,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사실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뭐 넘기셔도 되는데 아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만 들으면 돼요. 자, 일단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 있습니다. 자, 또 똑같이 다른 쪽에 별이 있고 자, 요번에는 위에 거보다 행성의 질량이 큰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얘랑 얘까지의 거리는 두 항성계에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공전궤도 반지름 또는 공전궤도 장반경이라고 하는데 수능 특강에는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공통질량 중심을 찾아보면 자, 얘랑 얘 중에서 질량이 얘가 훨씬 크니까 이쪽에 공통질량 중심이 있을 거야. 자, 근데 두 번째에서 자, 얘가 1번, 2번일 때 2번에서는 공통질량 중심이 행성의 질량이 조금 크니까 얘보다는 그래도 한 이쪽에 가 있을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공전궤도를 그려보게 되면 별의 공전궤도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커졌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속도가 달라지냐면 자, 우리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케플러가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발견한 법칙이야. 케플러 뭐 1, 2, 3법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쓸 거는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 중에서 P제곱은 A세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P제곱은 공전주기, A는 공전궤도 장반경이에요. 장반경. 자, 이 말은 뭐냐면 공전궤도 장반경이 같으면 공전주기도 같다는 거야. 자, 근데 요거 1번과 2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전궤도 장반경이 같죠? 자, 같은데 공정은 주기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랑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1년이라고 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요만큼 짧은 거리를 가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더 긴 거리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시선 속도가 커져요. 자, 시선 속도가 커지게 되면은 파장의 변화량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식 있었지? 파장의 변화량, 얘가.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게 되면서 우리 스펙트럼으로 보면 파장의 변화량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시선 속도가 작을 때, 뭐 요 정도로 적색 편이랑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고 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움직이니까 파장의 변화가 더 커. 그래서 더 먼 곳으로, 더 긴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눈에 잘 띄니까 행성의 질량이 클 때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잘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주 길고 긴 복습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자, 요 사진이 뭐냐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일식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별을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가려지는, 이렇게 벌레가 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가려지는 현상을 식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별이 있을 때 앞에서 뭔가가 지나가면서 가려지게 되면은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밝기의 변화가 생기죠. 마치 보이는 것처럼. 자, 이것도 별에서 행성을 찾을 때 똑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식현상. 자, 얘는 간단해요.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항성이 있습니다. 항성, 별이고,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 자, 행성은 가시광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이 행성이 이렇게 밝은 별을 지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빛이 나오는 곳을 행성이 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별을 봤을 때 약간 행성이 가리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별의 밝기 변화를 가지고 이 별에는 행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시간에 따라서 별의 밝기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자, 일단 행성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일단 지금 항성을 가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항성 고유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고유한 밝기야. 아직 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와서 점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점점 밝기가 어두워지게 돼요. 이렇게. 어두워지다가 다 가리게 되면은 최대로 가려졌으니까 어두워질 수 있는 제일 한계치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고 얘가 이렇게 쭉 가면은 똑같이 그 어두운 부분이 가려지니까 이렇게 쭉 유지가 되면서 가다가 얘가 이제 점점 다시 나오게 되면은 이 항성을 봤을 때 그 밝기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밝기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그 별의 밝기는 원래랑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별을 계속 봤을 때 어느 순간 어두워진다. 이러면 행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행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일단 행성이 만약에 얘보다 더 크다. 더 이렇게 크다 하면 자, 1번에 위치했을 때는 똑같이 가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밝기가 밝은데 얘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일단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는데 얘가 공전 속도가 같다면 얘는 저 까만색은 이만큼 가는 거고 얘는 좀 더 크니까 더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얘는 저 까만색보다 하얀색이 더 많은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큰 애가 더 많이 가리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더 어두워지게 돼요. 이렇게 더 어두워지면서 얘가 점점 지나가게 되면은 자, 더 빨리 나오게 되겠죠. 점점 얘가 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나오면서 가려지는 부분은 적어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밝아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행성의 크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더 알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 행성에 만약에 대기가 있다. 이렇게 대기가 있다. 이렇게 대기가 있다. 자, 이렇게 대기가 있으면 저기 뒤에서 나오는 빛이 요 대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와. 자, 그러면 요 빛을 분광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보면은 뭔가 이 별만 흡수선을 나타냈을 때 그 흡수선 스펙트럼을 나타냈을 때보다 또 다른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을 거야. 왜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뭐 산소가 많다. 지금처럼 우리 지구처럼 질소가 많고 뭐 아르곤이 있다. 이러면 여기는 우리가 가서 살 수도 있는 행성이구나. 아니면 이 행성에는 외계 생명체가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아까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바로 식현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식현상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얘도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에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 자, 우리가 보는, 자, 우리가 지구가 있다. 이렇게. 지구가 빨개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시선 방향이고,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돼야지 행성이 이 별을 가릴 수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밝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시선 방향에 공전 궤도가 나란해야 된다. 나란, 이렇게 나란한 거죠. 나란해야 식 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뭐 토성이나 천왕성, 해왕성처럼 저기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어. 이렇게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애들.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수성이나 금성 같은 애들은 태양이랑 같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랑 뭐 해왕성 이런 애들은 저기 멀리 있어. 이렇게 해서 도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공전궤도 반지름이 긴 경우에는 공전 주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막 80년 걸리고 그래. 자, 근데 이렇게 길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식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게 되겠지. 80년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전궤도가 긴 행성들은 식 현상에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짧은 거, 이렇게 별이랑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 번 식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식 현상을 통해서는 공전궤도 장반경,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은 행성들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 현상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은 행성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도플러 효과는 질량이 어떤 애들? 큰 애들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행성들을 찾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성들의 특성이 나눠져 있어요. 도플러 효과는 질량이 큰 애들이 많고, 식 현상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은 애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식 현상이었는데 프린트 한번 채워보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프린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2번. 가로 2번은 무슨 현상 이용? 식 현상 이용.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식 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무슨 변화일까? 밝기 변화. 자, 가다가 이렇게 어두워지죠? 라이트가. 자, 밝기 변화로 관측할 행성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식 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분석하여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것도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 첫 번째. 당구장 표시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떤 짧은 식 현상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자, 두 번째 시선 방향에 어떨 때? 나란할 때 관측 가능하다. 자,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전에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를 해봤어요. 자, 질량이 큰 거, 반지름이 큰 행성이랑 작은 행성이랑 지나갈 때 밝기의 변화, 요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식 현상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프린트에 쓰세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얘가 뭐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서 관측을 해야 되니까 지구가 있고, 별이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별 A랑 별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B는 가만히 있는데 별 A가 별 B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유유히. 자, 그래서 처음에는 A, 여기 1번 위치에 있다가 또 이동하면은 2번, 또 이동하면은 여기 3번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구에서 별 B의 밝기를 봐. 자, 별 B를 보는데 앞에서 A가 지나감에 따라서 별 B의 밝기가 달라지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별 B에서는 사방으로 빛이 나가는데 이 중에서 지구 쪽으로 오는 게 우리한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별 A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자, 얘가 이렇게 그냥 별 B가 아무런 앞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쭉 오게 돼요. 그래서 별 B 고유하게 이렇게 보여. 고유한 빛의 밝기가 보입니다. 자, 근데 2번 위치에 있다. A가 2번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막지. 그러면 별 B는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되지. 안 보여야 돼. 자, 그리고 3번 보자. 3번 같은 경우는 또 얘가 다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는 빛을 받아들여서 별 B의 고유한 밝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똑같이. 1번이랑 똑같이. 자, 원래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2번 위치에서 이렇게 더 밝게 나타나는 거지. 너무 놀라서 말이 또 꼬였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별 A의 중력 때문이에요. 자,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중력이 있어. 끌어당기는 힘. 자, 그래서 이 A의 중력이 작용하는 구간을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중력이 뭘 하냐면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빛도 끌어당겨요. 그래서 별 B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안 보인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나오게 됐을 때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쭉 이 방향으로 가는 빛. 그러면 이 중력에 걸리지. 자, 이 중력에 끌어당겨져서 살짝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지구로 들어가는 거야. 자, 물론 여기 중간으로 가는 거는 막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는데 이 중력장 때문에 잡혀가지고 끌려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별이 여기랑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더 밝게 보여요. 자,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별의 밝기로 나타낸다면, 자, 우리 프린트에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시간. 자,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많아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밝기.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별 B의 밝기를 나타내면 1번, 2번 이렇게 밝아지고 다시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모아줬다고 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걸까? 라는 거지. 또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이번에는 행성이 있는 별이야. 행성이 있는 별 이렇게 해서 초록색 행성 나타내고 자, 프린트 그림이 헷갈리니까 프린트 그림이랑 똑같이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초록색 행성 나타내고 자, 프린트 그림이랑 똑같이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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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린트 그림이랑 똑같이 할게
다음에 별 B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별 B의 밝기 변화를 요거 이제 그림으로 안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행성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은 빛이 쫙 들어가게 돼. 더 많은 빛이 쫙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튕기게 되지. 밝기가 더 밝아지는 부분이 나타나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성이 있구나, 없구나, 누구의 행성? 별 A의 행성. 별 A의 행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행성은 왜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시간에서 안 잡히고 여기에서 쑥 튀어나오냐? 잘 봐봐, 잘 봐봐. 자, 별 B 밝기를 보는데 누가 먼저 통과했어? 여기를. A가 먼저 통과했지. 그러니까 별 A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여기가 먼저 시간이잖아.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통과하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밝아진 다음에 그 행성 때문에 더 많은 빛이 잡혀서 이렇게 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가 장점이 있어.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장점이 있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의 장점. 뭐냐면 아까 우리 도플러 효과랑 식 현상 같은 경우는 뭔가 시선 방향에 알아내야 됐었어. 공정 궤도 면이. 그래야지 시선 방향으로 운동의 변화가 생기고 식 현상 같은 경우는 시선 방향으로 있어야지 행성이 별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얘는 상관없어. 얘는 행성이 이렇게 있든 중력을 잡을 수가 있어. 중력은 사방으로 이렇게 구 모양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당구장 표시 볼래? 시선 방향에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 뭘까? 시선 방향에 상관없이 관측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중력 렌즈 현상은 지구처럼 상대적으로 지구처럼 질량이 작은 별들 별 아니죠. 우리 프린트 별이 아니라 행성입니다. 고쳐주세요.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들을 찾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랑 식 현상은 자, 첫 번째 도플러 효과는 질량이 크면은 찾기가 쉽다 그랬고 2번 식 현상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클수록 찾기가 쉽다 그랬어. 잠시만. 그거 얘기를 안 했구나. 자, 어쨌든 반지름이 클수록 더 많이 어두워지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크면은 어쨌든 행성의 크기가 크니까 질량도 큰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1번, 2번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걔네들보다 질량이 작은 행성들을 찾아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상대적인 겁니다. 자, 아까 말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식 현상할 때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들 걔네들이 식 현상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자, 뭐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큰 애들, 큰 행성 같은 경우 별빛의 밝기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많이 가려지니까 더 어두워지게 되지.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더 찾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4번 직접 관측입니다. 직접 관측은 뭐냐면 진짜 직접 관측하는 거야. 자, 원래 가장 처음에 했을 때 직접 관측이 어려워서 간접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간접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의 행성들을 찾아냈어. 지금까지 찾아낸 것들은. 근데 요즘에 조금 기술이 개발되면서 직접 관측으로도 조금씩 아주 조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측을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행성 주변에는 굉장히 밝은, 엄청나게 밝은 별이 있어. 자, 그렇게 밝은 빛이 옆에 있다 보면은 그 빛에 행성의 어두운 빛이 묻혀가지고 행성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이렇게 우리 그림에 보이죠? 자, 이렇게 중심에 가장 이렇게 밝은 별빛을 가려줘요. 가려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행성빛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그래프라고 해요. 약간 이름이 예민하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사진 볼게요. 자, 이거 사진 요겁니다. 요거 중심별을 가리고 그 옆에 있는 행성을 본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별을 가리고 그 옆에 있는 행성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있지? 직접 관측은 가시광선 영역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가시광선은 태양이나 이런 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시켜서 우리한테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반사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지. 지구만 해도 반사율이 30%니까. 근데 저기 멀리 있는데 30%만 온다. 그럼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가시광선은. 그래서 어떤 파장 영역대를 관측을 하냐면 행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장 영역대의 빛을 관측해요. 자, 뭐냐? 뭘까요? 자, 우리 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서 가시광선이 나와. 근데 별보다 온도가 낮은 행성은 어떤 빛이 나올까? 그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이 많이 나와요. 적외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직접 행성을 관측할 때는 행성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빛인 적외선을 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2021년에 우주에 발사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려고 계획 중인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 이름이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 밝은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직접 촬영한다. 이게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행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적외선 영역이므로 행성을 촬영할 때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한다. 자, 그 망원경은 제임스 웹이다.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자, 아무리 직접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요. 다른 방법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직접 촬영하기, 관측하기 쉬운 행성들을 우리가 주로 찾아내게 되는데 그 행성들에 대한 조건이 있죠. 뭐냐면 자, 이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아주 깜깜한 방에서 희미한 빛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희미한 빛이 어떨수록 우리가 더 잘 찾아낼 수 있냐? 자,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빛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되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것보다는 더 잘 보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지구에서 외계 행성의 거리가,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렇게 했으니까 무섭다. 가까울 때, 직접 관측을 통해서 찾기가 쉽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희미하더라도 얘가 크면은 좀 작은 것보다는 잘 보이겠죠. 좀 더 밝게 보이겠지. 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 때. 자, 세 번째는 뭘까? 아주 당연한 거야. 그냥 깜깜한 방에서 이 불빛의 밝기가 좀 더 밝아지면 좋겠지. 그러면 확실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계 행성의 적외선을 많이 방출할 때. 자, 그럼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높으면 적외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정리를 해보세요. 2번, 지구에서 외계 행성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클 때. 세 번째, 표면 온도가 높을 때. 자,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도플러 효과, 두 번째 실크 현상, 세 번째 미세중력 렌즈 현상, 네 번째 직접 관측까지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방법들로 어떤 행성들을 주로 찾았는지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방법들로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들을 찾아냈느냐는 거예요. 자, 요거 첫 번째는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 요건데, 자, 점점점 갈수록 당연히 늘어나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찾아낸 방법은 식현상, 그 다음에 도플러 현상,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거. 기타에는 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직접 촬영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찾아낸 것 중에서 행성들 보면은 거의 다 질량이 크고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에요. 목성형 행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만약에 못 살게 되면은 이주할 행성들을 찾아야 되는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목성형 행성들보다는 조금 더 작고 뭔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개수를 받고 거의 3,000개 다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찾아낸 행성들의 질량과 반지름은 각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요건데, 자, 첫 번째 시선 속도 변화는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네모 여기 질량이 클수록 잘 찾아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식현상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짧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게 몰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애들까지 많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자, 그리고 요거 기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접 관측이에요. 직접 관측. 이렇게 큰 애들, 우리 큰 애들 목성형 행성들은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공정궤도 반지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질량도 크죠. 이런 애들이 직접 관측으로 잘 발견이 된다. 요겁니다.
자, 아까 본 거를 좀 나눠서 본 건데요. 자, 직접 관측은 요렇게 질량과 반지름이 큰 거, 식현상은 몽정궤도 반지름이 짧은 애들. 자,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애들, 지구보다 훨씬 크죠. 자, 이런 애들을 주로 잘 발견할 수가 있다.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식현상 할 때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행성들을 공정궤도 반지름이 짧고 또 뭐라고 했지? 쌤이 빼먹은 거? 반지름이 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클수록 어쨌든 질량이 크니까 여기에 좀 더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프린트에 없는데 수능 특강 174쪽에 있어요. 174쪽.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요 영화 아시나요? 자, 콘택트라는 건데, 콘택트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자, 그 소설을 누가 썼게? 그 코스모스 알죠?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에요. 되게 다방면으로 능통하지. 자, 그분이 이렇게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외계인을 찾는 거야. 근데 그냥 외계인도 아니고 약간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외계인을 찾는 거지. 자, 우리 실제로도 이렇게 지적인 생명체를 찾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라고 해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영어로 하면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에서 SETI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자, 요게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망원경이에요. 요거를 아레시보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컸던 망원경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컸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우주에서 오는 지적 생명체들이 보내는 전파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파를 보내는 역할을 했지.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관심을 갖고 보다가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전파망원경을 사용해서 지적 생명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아레시모 망원경 말고 또 이런 전파망원경을 썼는데 자, 얘가 뭐냐면 앨런 망원경 집합체라고 해요. ATA. 자, 왜 이런 식으로 집합체를 쓰냐면 아까 같이 전파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거를 써도 되지만 전체 다 이렇게 망원경이 되지 않아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얘랑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체의 망원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지상에서 할 수 있는데 지상에서 하는 거 말고 또 우주로 직접 보내서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탐사선을 직접 내보내는 거야. 뭐가 있었냐면 보이저호랑 파이어니어 호가 있었어요. 얘네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구에서 쭉 내보내서 우주 아무데나 다 가라. 너네 수명 되는 데까지 계속 가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얘네가 쭉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행성들을 지나치면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어쩌다 다른 외계인이랑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외계인들이 얘네를 보고 우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금속으로 된 레코드 판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인간들에 대한 정보나 지구의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보냈죠. 자,
자, 얘가 보이저랑 파이어니어 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레코드판입니다. 신기하죠? 자, 두 번째 우주 탐사선은 뭐냐면 화성에 보내진 큐리어시티라고 해요. 큐리어시티, 호기심. 자, 걔가 가서 뭘 했냐면 일단 우리가 나중에 지구에서 못 살게 되면은 화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하러 간 거야. 그래서 화성의 기후나 지질이나 뭐 물의 역할이나 또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최근에 2018년에 여기에서 메테인을 발견을 했대요. 메테인. 그러면 생명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주망원경은 총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케플러 망원경이라는 건데 2009년에 발사되어서 2018년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동안에 2600개 이상의 행성들을 발견했고,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구형 행성도 한 10개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우리가 네 가지 방법 봤었지. 자, 그 중에서 식현상을 주로 이용합니다. 식현상. 자, 우리 식현상 같은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빛을 이용해요. 그래서 식현상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자, 프린트에 쓰세요. 자, 두 번째 우주망원경은 테스 망원경. 테스? 자, 테스 망원경인데 2018년에 발사된 우주망원경으로 케플러 우주망원경보다 400배 뛰어나요. 더 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가동된 지 한 달 만에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별을 73개를 발견을 했고 지구랑 비슷한 규모의 행성을 2개를 찾아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식현상을 통해서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요거만 알아두면 돼. 뭐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요거를 알아두세요. 테스 망원경과 아까 케플러 망원경. 자, 걔네들은 식현상을 이용해서 행성들을 발견한다. 자, 근데 식현상은 무슨 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망원경은 뭐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외계행성을 직접 촬영해. 직접 촬영. 자, 우리 직접 촬영할 때 어떤 광선 영역에서 촬영한다? 적외선 영역.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우주망원경 세 가지가 나올 때 2개로 나눠서 기억을 하면 케플러랑 테스는 식현상 가시광선이고 제임스 웹은 뭐다? 적외선 직접 관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외계 생명체 탐사라고 써져 있는 프린트 한번 꺼내보세요. 자, 그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뭐냐면 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들이 어느 곳에서 살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람의 크기가 있고 뭐 이런 사람보다 좀 더 큰 애들. 자, 공룡 요만하죠. 쭉 가면은 사람은 진짜 티끌만한데 보잉 747 공룡이고 자유여신선 사람 진짜 작아. 에펠탑 요만큼이고 점점점 큰 게 나옵니다. 자, 얘네들은 우주에 떠다니는 것들. 데이모스 포브스는 화성의 위성이죠.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오, 달, 지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 보이지도 않죠?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 자, 다른 목성형 행성들과 여러 가지 별들이 있습니다. 주기율성인데 작은 것들이겠죠? 자, 여기 선. 자, 여기가 적색거성. 자, 사람 보이지도 않고 태양도 안 보이네요. 얘네는 적색 초거성이 되겠죠?
쭉 갑니다. 와, 성운들이 보이고, 우리 봤던 행성상 성운 보이죠? 엄청나게 크지? 자, 여기는 별이 태어나는 성운.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입니다. 은하도 엄청 크죠? 요것들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군이에요. 이만큼 크다라는 거지. 쭉 가서 결국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요만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적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지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뭘까? 자, 딴 건 다 없어도 요건 없으면 안 돼. 뭘까? 바로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자, 우리 우주에는 물이 많아. 근데 얘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지구에서는 이 얼음이 물의 형태로,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요게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까? 왜 반드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하는 걸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은 다른 물질을 잘 용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용해가 뭘까? 용해는 잘 녹인다는 거야. 왜 다른 물질들을 잘 녹이는데 왜 필수 조건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자, 그럼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원도 얻어야 되고 또 호흡도 해야 돼.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람은 70%가 뭐냐면 물입니다. 자, 얘네가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표적으로는 세포에 있고 또 우리 혈관에 혈액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자,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포들한테 영양소를 공급해 주거나 기체들을 공급해 주면서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요게 물질 대사라고 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물로 이루어진 혈액에 다양한 기체들, 산소나 질소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으면서 세포랑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어서 대사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가장 처음에는 생명체들이 물속에서 살았어. 자, 물속에 있었더라도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여러 가지 기체들, 대표적으로 산소가 녹아있지가 않다. 산소가 못 녹아있으면 아무리 아가미가 있는 애들이더라도 산소가 없으니까 질식해서 죽어버리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 존재의 필수 조건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용해되는 이유는 이렇게 극성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건데,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은 비열이 큽니다. 비열. 자, 비열이란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생각해봐.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물의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물을 1도씩 올리는데 그만큼 필요한 열량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한 열을 가지고는 물의 온도를 쉽게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은 물은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의 비열이 큰 게 생명체 존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거죠. 자, 우리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자,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바로 온도예요. 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주변에서 제공되는 열량이 완전히 달라져. 겨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만큼의 열량이 제공이 된다면 여름 같은 경우는 50만큼의 열량이 제공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근데 만약에 물이 있는데 얘가 1도씩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이 조금밖에 안 돼서 비열이 작아서 1이래. 그러니까 1도씩 올리려면 열량은 1만 필요하대. 자, 그러면 여름이 됐어. 여름이 돼서 주변에서 열량 50이 들어오면 물은 몇 도가 될까? 50이 되겠지. 50도.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봐. 우리 사람 몸은 70%가 물이라고 했죠. 자, 내가 여름이 됐는데 내 체온이 물 70%가 다 50도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가서 없어지겠죠. 완전 죽어버리는 거지. 자, 반대로 겨울이 됐어요. 자, 겨울이 됐는데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야. 내가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열을 막 뺏기는 거지. 쉽게, 아주 쉽게. 그래서 1만큼 뺏기면 1도씨가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영하 10도였대. 영하 한 30도 해볼까? 자, 영하 30도였대. 그러면 내 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36.5도에서 한 40도, 30도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 몸에 있던 물은 다 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지. 얼어 죽는 거지. 자, 이렇게 비열이 작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현재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열량이 요만큼 이렇게 변해서 들어오더라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활동에서 일정한 온도, 일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체 존재의 필수 조건인 이유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우주에서는 대부분 물은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얼음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완전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지. 그 따뜻한 무언가는 바로 태양과 같은 별입니다. 자, 이런 태양과 같은 별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이 얼음은 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별이랑 멀리 있으면 당연히 열 에너지가 부족해서 얼음 상태로 존재할 거야. 자,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서 얘네는 다 기체로 증발해버려. 기화해버리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기체 상태, 수증기로 존재하게 될 거야. 여기는 얼음. 자, 그럼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될까? 여기보다는 멀게, 여기보다는 가깝게.
적당한 거리의 범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태 물. 자, 이렇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존재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생명 가능 지대, 생가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골디락스 지대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자, 이런 식으로 별과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거리 구간을,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가로 1번 채우세요. 자, 그러면 태양계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가 어디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당연히 지구죠. 왜냐하면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금성과 화성 사이가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똑같이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그리고 똑같이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의 경우에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게 변할까를 볼 거야. 자, 우리 생명 가능 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별들의 광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얼마나 따뜻하냐,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차갑냐에 따라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나,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커. 그러면 광도는 어때? 주계열성,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광도는 뭐였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럼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니까 근데 엄청나게 뜨거운 거지. 자, 반대로 질량이 작은 애들은,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작은 애들은 더불어서 광도가 낮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약간 미적지근한 애들이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 주변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0에서 100도까지. 자,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거리와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조그만한 모닥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캠프파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촛불이 있어. 이렇게 촛불. 자, 이렇게 촛불이 있을 때 각각 어디로 가야지 내가 적당하게 따뜻할 수 있을까? 요거지. 자, 일단 요거 중간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손 째고 있으면 따뜻해.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해서 뭐 먼저 읽어볼까? 얘? 자, 얘 캠프파이어 막 하고 있어. 자, 얘한테서 적당하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 자, 똑같이 이만큼일까? 똑같이 이만큼? 똑같이 이만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완전 뜨겁지? 그러니까 얘는 적당히 따뜻하려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야 돼. 자, 뒤로 물러나야 돼. 그래서 한 요 정도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는 이렇게 광도가 클수록 좀 멉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촛불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싶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바짝 붙어야지. 이렇게 바짝 붙어서 손을 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이 작은, 광도가 낮은, 좀 미적지근한 별 근처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작은 애들은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깝고 중간인 애들은 여기 좀 질량이 큰 애들은 좀 멀어야 된다. 요거지.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폭은 어떨까? 자, 이렇게 질량이 큰, 광도가 큰 애들은 0에서 100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자, 얘는 중간이라고 칠 때 이렇게 또 질량이 작은 애들은 또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오니까 0에서 10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의 폭이 좁습니다. 이렇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달라져. 자,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봐.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내 뒤에서 이렇게 불을 쬐는데 바로 뒤에서. 그러면 얘한테 열기가 갈까? 안 가지. 딱 나한테. 그것도 이 손바닥까지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좁아. 작을 때. 자, 중간일 때는 뭐 뒤에서 살짝 있으면 따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폭이 좀 넓어지는 거지. 자, 근데 캠프파이어 해봐. 캠프파이어. 여기 한 3명, 4명 붙어도 괜찮을걸? 적당할걸? 자, 이런 식으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얘가 미적지근한 애, 중간인 애, 뜨거운 애에 따라서 이렇게 폭도 넓어지고 중간 좁아진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밝기가 클수록 즉 광도가 클수록 더 먼 쪽으로 옮겨가며 폭도 더 넓어진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모의고사 같은 데에 자주 나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많이 안 보더라고. 내가 그 이전 내용들도 다 그렇고 그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얘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고 폭도 여기까지다. 자,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죠. 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태양은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점점점 커지게 돼요. 자,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광도도 커지게 되지. 자, 광도가 커지게 되니까 생명 가능 지대는 멀어지면서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아시면 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40억 년 후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러 있다. 40억 년 후면 여기잖아, 지구가. 아니죠. 벗어나 있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량이 클 때랑 작을 때 생명 가능 지대를 구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질량이 엄청나게 클 때랑 작을 때 행성이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뭐냐면 별의 질량에 따라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져. 자, 뭐냐? 첫 번째, 중심별의 질량이 클 때. 자, 우리 주기혈성 질량이 크게 되면은 다 큰데 한 개 작아지는 게 있어. 뭐지? 수명. 중심부에서 연료 소모율이 커져서 에너지를 더 빨리 써서 수명이 짧아져.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하기도 전에 이 별은 다 커져서 얘가 없어지거나 이 별이 죽어서 행성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 채워봅시다. 자, 밑에 중심별의 질량이 클 때 별의 중심에서 연료 소모율이 커서 광도가 크고 수명이 짧다. 그래서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지날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얘네는 그렇게 빨리 쓰지 않잖아. 별의 중심에서 연료 소모율이 작아요. 천천히 살아. 자, 강도가 작아. 그리고 수명이 어때? 수명이 길죠. 자, 수명이 길다. 자, 그래서 수명에 대한 문제는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광도가 작다 보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중심별이랑 굉장히 가까워져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어떤 영향이냐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자, 내가 이렇게 자전을 하려고 하는데 별이 계속 잡아. 그래서 얘는 공전주기랑 자전주기랑 똑같아져요. 자, 우리 공전주기랑 자전주기가 똑같은 것을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랑 내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시간이랑 똑같아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를 보고 있었어.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4분의 1 이만큼 갔어. 그러면 4분의 1 자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4분의 1 갔는데 똑같이 4분의 1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전. 자, 또 여기에서도 4분의 1 공전했는데 똑같이 4분의 1 자전을 하게 돼.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별을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우리 달이랑 똑같은 거지. 달을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처럼 행성도 똑같은 면만 별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거는 똑같은 면만 계속 별빛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한쪽 면만 계속 밝아지고 한쪽 면은 빛을 못 받아서 계속 차가워져. 그러다 보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온도가 되지는 않는 거죠. 뭐 여기가 100도, 여기가 마이너스 10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때 별의 중심에서 연료 소모율이 작아 광도가 작고 수명이 길다. 하지만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가깝고 폭도 좁다. 자, 그래서 중심별에 가까이 있으면 중심별의 기조력에 의해 자전 속도가 느려져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기 쉽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기조력은 서로에 대한 만류 인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행성은 항상 같은 면이 별 쪽을 향하게 되므로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돼서 중심별의 질량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서 봤어. 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뭐였지? 이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물질들을 잘 용해시키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별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생명 가능 지대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멀고 폭이 넓다.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좁고 거리는 가깝다. 자, 이렇게 변한다고 했는데 별의 질량이 너무 크다 보면은 수명이 짧죠.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가 너무 가까워. 그래서 별의 인력 때문에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지게 되면서 항상 같은 면만 낮이고 항상 같은 면만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요것들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요인들도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도 충족이 돼야지 다른 행성에서도 다른 생명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액체 상태의 물 말고 다른 요인들, 생명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요인들은 뭐냐? 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프린트 보세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자,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면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생명체 존재 조건에 필수적인 것도 포함해서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필수적인 거. 태양 또는 중심별이랑 적당한 거리 위치에 있어. 자, 뭐가 있어야 돼?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물은 용해를 잘 시키지. 자, 용해를 잘 시키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고, 자, 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다 보면은 얘네가 다시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복합적인 유기물 분자가 생기면서 생명체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열이 크다라는 그런 게 있었죠. 비열이 크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체가 이제 진화를 해야 돼. 진화를 해서 지금의 우리 직접 생명체까지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진화를 하려면 태양의 질량이 적당해서 생물에 진화하기 충분한 태양의 수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태양 중심별의 적당한 질량, 생물이 진화하기에 충분한 태양의 수명, 즉 생명 가능 지대에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적당한 두께와 조성의 대기입니다. 자, 우리 대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서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대기에 뭐가 있냐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 오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존층의 존재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자기장. 자, 우리 옛날에 지질할 때 자기장 했었는데, 이 자기장의 존재가 뭘 해주냐면, 우주에서 들어오는 아주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입자라고 해요. 자, 얘네를 우리가 맞게 되면은 분자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파괴되면서 다 죽어버리게 돼. 그래서 이런 우주에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이렇게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채우시면 우주에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줍니다. 자, 요거 말고도 아주 여러 가지들의 요건들이 있는데 달이 있기 때문에 등등등등 많은데, 자, 대표적으로 4가지만 뽑아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체한테 필수적인 요인을 찾아보면은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이런 환경이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을 찾으면 외계인을 찾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 개만 보고 진짜로 끝나겠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를 닮은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영국 런던 퀸 메리 대학의 길렘 앙글라다 에스쿠데 교수 등 세계 천문학자들은 현지 시각 24일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가운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계 행성 프록시마 B를 관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 주위에 도는 프록시마 B는 태양으로부터 4.24광년 40조 1104km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지구의 1.3배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암석으로 된 지표면에는 생명체 존재에 필수적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대학의 천문학자 율리엔 모랭은 아마도 프록시마 B가 인간이 탐험할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문학계는 그동안 3,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지만 대부분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 거의 탐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날 공개된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